그 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남과 북 함께 살 수 있을까? 개성공단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화가 통일이더라, 상호 존중이 되더라. 그 첫 출발이 북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요. 북은 어떤 체제일까요? 잘 모르죠.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짜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은 존재할까요? 분단 체제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진짜 존재할까요? 상식과 진실의 영역 속에서 충돌됩니다. 이게 분단 체제였죠. 북맹입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그런 북한인데 찌질하고 루즈, 말도 안 되는 이런 북한이었습니다. 진짜 존재할까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참으로 많은 북측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주민 한 명 한 명, 노동당원, 관료, 협상의 파트너들 한결같이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몰랐던 북측입니다. 놀랍죠? 그걸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들은 지구지선하게 평화 통일을 원하더라는 것. 무엇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나쁜 놈들이라는 것 말고는 잘 몰랐지 않습니까? 직접 대면해 보면 그런 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 속에서 있는 우리가 아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분단체제는 만남 자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북을 좀 알아보자.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슬퍼런 국가관법 체제 속에서 북을 알려는 모든 노력 자체는 다 금기시되었습니다. 북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북에 관심 가지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그냥 북은 나쁜 놈들이야. 아무 관심 가지지만 끝. 말도 안 되는 체제죠. 75년 분단 체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왜곡해서 오도했는지, 무엇을 거짓으로 가르쳤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분단체제는 남북이 만나는 순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70년, 75년 체제 동안 분단체제가 가르쳤던 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봐서 만나봐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그게 가능했겠는가? 가능했던 체제가 분단체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제. 몰같이, 몰합리, 비합리, 그 모든 비정상성의 물적 토대가 바로 분단이었다라는 것. 북맥을 넘어서 있는 그들이 존재하는 북을 알게 되는 순간 평화는 통일은 진짜 쉬워진다는 말씀들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1시간 반 동안 분단도 통일도 북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75년 분단 체제를 한두 시간 동안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산수가 아니에요. 구구단 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단만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통일도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북한도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저는 1시간 반 동안 분단, 통일, 북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을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 먼저 사회주의 경제제도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죠.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가 어떤 것이냐? 자본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경제라는 말은 똑같이 사회주의 경제도 자본주의 경제도 똑같은 경제이지만 그 경제는 전혀 다른 경제입니다. 저 집단주의 체제, 북측을 이해할 때도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체 사회.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골간인데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속에서는 사람의 노동은 우리는 임금과 같이 관되는 돈으로 보지만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고용, 피고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진짜 다룰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라는 것은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집단주의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개인과 공동체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측 체제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늘 이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이라고 보고 집단주의가 발현되는 원리인데요. 그들은 집단 속에 존재하는 개인을 자존감의 기본 원리로 봅니다. 자기 행복의 근거를 집단 속에서의 자기 존재감의 극대화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이 많아야 자존감이 커지는 겁니다. 일단 돈이 많아야 자존감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집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 존재감의 긍정적 기여 크기를 행복감으로 느껴요. 다름이죠. 이것이 다르면 사회가 작동되지는 원리가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고도의 집단주의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집단주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맹입니다.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은 굉장히 강도 높습니다. 보편적으로 북쪽 사람들은 윤리, 도덕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평생을 매일같이 자기의 하루하루 생활 총화 속에서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적 풍모를 늘 점검합니다. 이게 집단주의 원리입니다. 집단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계속 체현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집단주의라는 건데요. 짧은 시간에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와 좀 다른 가치 규범, 생활 체계, 생활 양식, 윤리와 도덕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름들을 조금만 이해해도 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분단 체제는 그런 것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한. 그래서 만나보게 되면 놀랍고 감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여성공단에서 북한학자로서 수많은 북측 사람들과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술도 먹고 확인했던 많은 것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정이 많습니다. 사람과 정이 넘칩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굉장합니다. 진짜 순수하고 막습니다. 계산적인 사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봉사심이 강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북측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30,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적 헌신, 희생, 봉사,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바보라 그럴 거예요. 그 기준에 본다라면 북측 사람들은 대부분 바보일 수 있습니다. 체험적 이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북측 사람들은 그런 윤리, 도덕, 생활 양식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매일매일 항상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의 불여일견 만나보라는 겁니다. 만나면 진짜 우리가 몰랐구나. 그 만남은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측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사회주의, 집단주의, 공동체성, 전쟁성을 못 건네겠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이해는 필요하다 싶어서 이 정도 개론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로 분단, 통일, 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사회가 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적대적 관점, 적이죠. 나쁜 놈들. 선악, 흑백, 옳고 그름의 대상이잖아요. 두 번째, 대립적 관점, 타자입니다. 우리가 아닌 타자로 가르쳐요. 비교적 관점은 뭐죠? 맹목적으로 비교하죠. 모든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역시 비교해서 찌질한 놈들, 비교해서 나쁜 놈들, 비교해서 상종 못할 놈들.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늘 비교합니까? 근데 북은 항상 비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적이기 때문에. 적대적 관점, 대립적 관점, 비교적 관점. 그 비교의 모든 준것들은 거의 99% 경제적 관점입니다. 잘 사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물질과 정신 속에서 참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의 관점,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것들이 분단체제가 강요했던 북에 대한 인식의 프레임, 틀인데요. 벗어나야 됩니다. 존재하는 그대로서 그럴 수 있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틀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이었어요. 북도 일정 정도의 다름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 정도의 다름은 거기 곁들일 수 있습니다. 개성에서 14년간 우리가 늘 확인했던 것들, 충분히 공존 가능한, 거기가 도무지 끄떡해지는 다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공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에 대한 기본 이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오늘 2부, 3부를 다루는 게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분단, 통일, 북 이후에 심화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에 대한 일반적 무지를 북맹이라고 들었습니다. 북에 대한 보편적인 무지 북맹. 우린 개성공단은 얼마나 알까요? 똑같이 모릅니다. 왜? 분단체제는 온전히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안 가르치죠.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인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합의했던 최초의 결과물이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입니다. 개성공단은 휴전선으로부터 북측지역 군사 분계선 딱 4km, 5km부터 북측 약 2천만 평을 거의 공짜로 내놨습니다. 그 지역에는 서부전선의 주력 군부대였던 북측에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이 주둔했던 군사의 기지였습니다. 북측은 이 개성공단을 내놓을 때 6만의 군병력을 북측 후방으로 약 10에서 15km를 물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군사 병력과 군사 무기 체계 전 시설들을 후방으로 10에서 15km를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측 사회 속에서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죠? 우리의 상식적 기준에 대부분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돈 때문에 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달러박스, 외화벌이,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라는 관점으로 북측이 개성공단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분단체제가 만든 왜곡 보도입니다. 혹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대를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 한 5천 개가 들어오게 되면 남북 간에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전쟁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평화 전략으로서 개성공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호시탐탐 척화 야액을 노리는 그 나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런 평화적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상식은 분단체제가 만든 왜곡된 시선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모르잖아요. 왜 했는지, 왜 군대를 물렸는지.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의 수준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명료한 게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입니다. 2004년 3월 협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이 개성공단 초기 만들 때 북측과의 대북 협상을 했던 우리 통일부 국정원 산자부 통일부 협상을 할 때 저는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으로서 그 협상의 컨트롤타워에 참여했었습니다. 초기 협상의 과정을 잘 압니다. 어떻게 북측이 개성공단을 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신의주를 원하고 우리가 해주를 원했을 때 북측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군대를 물리면서까지 그 자리를 내놨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그들은 할 수 있었는지, 다름이 아닌 평화, 군사적 긴장을 구조적으로 극복해서 남측의 기업들이 5천 개가 들어오고 그 연관 협력업체들이 남측에 약 10만 개가 가동되어 버리면, 이런 개성공단이 2개, 3개가 되어버리면 신압으로 통일 이야기가 않더라도 통일한 것과 진배 없다.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그 정도 되면 구조적으로 전쟁은 불가능하다. 혹시 칸트의 영구평화이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전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서로 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개성공단을 하게 됩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박스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논거는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2004년 기준으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최소한 중국보다 좋으려면 개성공단에서 달러 베이스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2004년 기준으로 우리 남측의 입주기업 사장님들은 공청회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내가지고 제안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의료봉제 파트는 한 달에 100불 내외 정도는 줄 수 있다. 10만 원 내외는 줄 수 있다고 했고요. 기계금속, 전기전자 파트는 한 달에 150불 내외까지는 줄 수 있다. 100에서 150불, 10에서 15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물류가 1시간이에요. 그리고 원부자재 들어가고 완제품 나올 때 관세가 없습니다. 무관세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합니다. 양질의 노동력들이죠.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150불,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100불을 제안했을 때 북측이 제안했던 금액은 150불, 200불, 300불이 아닌 딱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자신들이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월 50불이면 됩니다. 100불을 제안했을 때 그 반인 50불을 제안했어요. 이런 건 협상이 아닙니다. 최초부터 그들은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의 수준에서 이런 인식의 기준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땡큐, 고마운 일이잖아요.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거의 공짜로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0불 설명을 했죠. 그래서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50불 기본임금에 연장, 야근, 특근을 다해서 2004년 12월 실질 평균 임금은 57불, 한화로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달 실질 평균 임금을 6만 3천 원을 받아갔다. 일당이 아닌 한 달입니다. 연장, 야근, 특근을 다 했을 때 한 달에 6만 3천 원을 받아가는 그들에게 이걸 돈줄 달러박스로 설명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 근데 우리는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이 받았던 그 임금을 퍼주기라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기업들은 압도적으로 퍼왔죠.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측은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가 돈이 아니었어요. 그 50불은 뭐냐? 그 시기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속에서 국가가 소위 말하는 북측의 정부가 그들의 인민들을 먹여 살렸던 월 평균 생활비입니다. 그것만 받았어요. 협상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50불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불을 제안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계산적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체제적 다름이라는 겁니다. 이한간의 북측은 달러박스 돈줄 외화벌이가 아닌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특혜를 줘서 남측의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많은 돈을 벌므로써 이런 개성공단이 2개, 3개가 되어버리면 미국과의 실질적인 전쟁적 상황을 끝내고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성공단 전략입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왜 참혹합니까? 몰랐잖아요. 완벽히 몰랐잖아요. 개성공단이 퍼주기다, 달러박스다, 돈줄이다. 그 수많은 분단 유수 회사들이 마음껏 쓸 때 그저 그러려니 말았죠.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입니다. 분단체제는 이런 무지를 구조적으로 양산하죠. 늘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대충 잊어버리면 만나게 되는 무지입니다. 이한간의 북측은 개성공단을 평화경제의 상징, 평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경제협력 자체가 평화를 만든다고 봤습니다. 그런 개성공단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 사진은 지금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했던 것은 전체 2천만 평입니다. 서류상에서는 2천만 평이고요. 구두로 합의했던 것은 4천만 평, 1억 평까지. 어마어마한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의 대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의 가치를 4가지로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상호존중, 화해협력, 공정공유, 평화번영의 장이었죠. 두 번째, 경제적 가치는 어떻을까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없습니다. 개성공단하고 타 공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는지, 왜 개성공단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했던 공단이었는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적 가치가 있었죠. 사실은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공단인데요. 저 기능은 어떤 거냐? 개성공단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여타에 예측할 수 없었던 전혀 일촉즉발의 다양한 군사적 긴장들이 다 상쇄되고 무마될 수 있었습니다. 남과 북에 약 6만의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14년간 생활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가 5만 5천 명입니다. 남측 노동자가 많았을 때는 3천 명이었습니다. 14년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리적 공단으로서 수천 대의 차량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도 개성공단 때문에 2차, 3차 확산되지 않도록 평화를 물리적으로 담보했던 그런 안보적 기제로서 작동했다는 것이죠.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완충할 수 있었던 기제가 바로 안보적 가치 속에서의 개성공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니 해도 14년간 개성공단의 역사는 통일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개성공단은 14년간 남과 북이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 개성에서 직장의 동료로 만났습니다. 5만 5천 명의 북측의 노동자들과 남측의 주재원들이 함께 섞여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70년 분단체제는 너무 많은 왜곡 오도들을 양산했는데 그 왜곡 오도 속에서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가지고 갔던 남측의 많은 사람들이 북측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나 오해였구나, 잘못 알았구나, 곡해였구나, 거짓이었구나를 알고 많은 오해들이 이해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바로 통일 문화를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오해하면 싸웁니다. 갈등의 원인이죠. 근데 오해가 이해가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분단체제가 만들었던 그 수많은 오해들을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장치가 바로 개성공단이었어요. 다름과 차이들이 소통되면서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었던 기적의 공간, 바로 남북경협 평화경제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이 개성공단을 분단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분단체제를 심화하고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고 폐쇄해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이 닫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애초부터 닫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모릅니다.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04년 첫 제품이 나오고 2005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진짜 좋았습니다. 근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개성공단 동결 조치였습니다. 국민들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단체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이명박 정부는 비밀스럽게 대외비로 연구 영역을 줬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비즈니스 프렌드를 이야기했던 이명박 정부에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가 집요하게 개성공단 닫아야 된다고 계속 설득했을까요? 한마디 분단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가 여전히 작동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친기업적 정책을 갖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어떤 압력에 개성공단을 닫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남북 간의 모든 합의들을 다 우리가 부정해버리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과 북은 선악인데 바뀐 겁니다. 이게 분단체제입니다. 개성공단 관련된 남과 북의 모든 합의들을 거의 대부분 부정한 건 누구일까요? 분단체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북측의 탓으로만, 나쁜 북한 탓으로만 다들 일반화시켜버리죠. 현장에서 그럴까요? 몰같이 비정상의 분단체제의 단면입니다. 여하간에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비정화시켰고 비정상화시켰고 진짜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남북 적대관계 속에서 내팽개 치듯이 놔두죠. 결국 박근혜 정부는 결국 닫게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속에서 알게 되는 영역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 분단체제라는 것은 남북 간에 참으로 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늘 만드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이 진실이 많은 부분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